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 주목을 받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먼로 독트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던로 독트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 및 마두로 부부 체포 이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먼로 독트린이죠. 사실 지난해 말에 나왔었던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이 말이 언급이 돼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먼로 독트린이 없었다면은 제임스 먼로는 역사에서 그냥 조금 잊혀졌을 만한 대통령인데 바로 이 먼로 독트린 때문에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심함의 소환이 되는 이름이 되어버렸죠. 먼로 독트린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의 식민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먼로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냐? 당시 유럽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15년 빈체제가 들어서면서 유럽은 왕정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예전처럼 식민지를 가지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쪽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이 원래 스페인이라든지 또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유럽이 쇠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지역에 다시 눈독을 들이게 된 거죠. 이쯤 되니까 미국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약소국이었거든요. 유럽의 열강들이 남미 쪽에 눈독을 들이고 이쪽으로 군사를 끌고 오면 미국의 안보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그때쯤 이미 러시아는 알라스카 지역을 넘어서 오레곤 방향으로 넘어와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 측에 은밀한 제안을 해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조지 캐닝이 미국 측에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요. 유럽의 대륙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손 떼라라는 것을 함께 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영국이 이 남미 쪽의 신생 독립국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의 안보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나폴레옹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쪽 식민지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영국이 이쪽에다가 자기들의 물건도 굉장히 많이 팔고 라틴 아메리카의 광물이라든지 농업물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유럽의 대륙 국가들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건너와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영국 측에서는 손해가 되니까 미국한테 우리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1812년에 영국이 미국을 침공을 해서 3년 동안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야 우리 유럽 대륙 국가들 막기 위해서 같이 손잡자 라고 영국이 제안을 했다. 역시 대영제국의 보법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치 영국의 부속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해서 똘마니처럼 보일 수도 있다. 좀 그런가? 뜻은 딱 맞는데. 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이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영국과의 공동 선언은 무산이 되고 미국 혼자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성명을 냅니다. 두 가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식민지화 그리고 불간섭.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전쟁이나 내정에 개입하지 않고 현재 지금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에 있는 유럽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만 추가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이 식민지를 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는 미국이 별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로 독트린이 나름 의미를 가졌던 거는 사실 그 뒤에 영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이 얘기한 것을 유럽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먼로 독트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도 달라지고 또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죠. 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강대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의 경제와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특히 맥케닌 대통령 당시에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괌이라든지 푸에르토리코 같은 지역도 얻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남자에다가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 해서 백색 함대도 만들어내고 파나마 운하를 무리해서 건설한 사람도 바로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였죠.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로부터 차관을 들여와서 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 땅이라도 내놓을래,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군대를 이쪽에 파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1902년에서 1903년 사이 채무를 갚지 못한 베네수엘라한테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함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연안을 봉쇄를 하죠.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래부터도 루즈벨트는 카리브해 그리고 중남미를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교두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도 건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이쪽을 넘보는 것을 용납할 생각이 1도 없었고요. 그래서 190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루즈벨트 코롤라리, 이 먼로 덕트린에 자신의 원칙을 추가를 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뭐냐? 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여기를 점령하거나 봉쇄하는 것은 먼로 덕트린에 위반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이 무질서해진다든지 혼란에 빠지게 될 경우 미국이 그 해결을 하겠다. 국제경찰 노릇, 이거를 미국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뭔가 먼로 독트린이 좀 방어적 논리로 해석이 되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겠다라는 논리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좀 자주 하고 또 갈등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게 됐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들어서는 또 다른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린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금 틀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 즉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국제 경찰 혹은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고 교역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뭐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든지 조금 잘 지내보겠다라는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전 후에는 냉전이 펼쳐지게 되죠. 이때 먼로 덕트린은 또다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서방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가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이 서방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로 바뀌게 되죠. 유럽이 아니요. 서방구는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 쪽이에요. 유럽은 안 들어가요. 특히나 쿠바가 쿠바 혁명을 거치면서 공산화가 되고 또 소련과 가까워지게 되니까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20세기 들어서 먼로 덕트린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당시 소련은 쿠바에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고 배치를 했죠. 쿠바는 미국에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가 소련의 핵 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소련이라는 국가가 서방구에 개입을 하게 되고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 먼로 덕트린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로 규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케네디는 소련의 미사일 배치를 서방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를 하고 해상 봉쇄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원래 봉쇄는 블록헤드를 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때는 쿼런틴이라는 말을 써.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 그리고 발사시설을 철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미국은 대신에 튀르키예에 있었던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를 하고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그렇게 위기가 봉합이 되었고 그리고 먼로 덕트린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냉전 시기에는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내정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었죠. 좌파 세력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독주가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사실 그 전에 많은 원칙들이 이제는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먼로 덕트린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2013년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캐리 장관은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먼로 덕트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미국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공조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었던 존 볼턴. 이 존 볼턴은 2019년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두고 폭정의 삼두 정치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로 독트린은 건재하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 전략에 이 먼로 독트린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서반구에서의 미국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미국이 서반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불법 이민자라든지 마약 범죄, 그리고 제3세력이 이 서반구 지역에 영향력을 투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3세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기를 신먼로주의가 도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메모랜덤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31곳의 유엔 산하기구 그리고 35곳의 비유엔 국제기구에 미국이 주던 분담금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타겟이 된 국제기구들을 보면요. 기후변화라든지 공중보건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기구들이 많죠.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자신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기여를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이제는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원을 쏟아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유를 들기를 이 기구들이 미국의 국익 그리고 안보, 번영에 반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인 의제들 또 가끔은 반미적인 의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력과 경제력,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정치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백악관 문고리 3인방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했었던 스티브 밀러가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의 시대가 왔다. 국제기구는 미국이 전후에 이끌어왔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다자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하겠다 혹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이제는 8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끝나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